총 한 방 쏘지 않고도 나라의 운명이 기울기 시작한 그날, 누가 첫 단추를 그렇게 꿰었을까요? 자, 오늘은 조선말, 문이 열리고 칼이 번쩍이며 깃발이 바뀌는 그 소용돌이를 완전히 새로 엮어볼 건데요. 연표 나열은 버리고 매 선택의 순간에 사람들 가슴이 어떻게 뛰었는지, 왜 그 손이 그쪽으로 뻗었는지에만 꽉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중간중간 여기서 만약 방향이 달랐으면 싶은 심리적 클라이맥스를 수시로 꽂아둘 거라 보다가 멈추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말투는 편하게 갈게요 했는데요. 있었습니다. 했었더라고요처럼요. 1막 문 열어. BS 문 닫아. 바다 끝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던 날, 먼 바다 수평선에 낯선 돛과 굵은 연기가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이양선이라 불린 서양 배들이 해안을 재고 바람을 싣고 항만 깊이를 콕콕 찔러보듯 탐색했었습니다. 통상하자는 말은 제안처럼 들렸지만 현장에선 압박 같은 공기였어요. 게다가 대륙에서는 영불 연합군이 베이징까지 들어갔다는 소식이 연달아 도착했거든요. 북쪽에서는 러시아가 연해주에 발을 걸치며 두만강 하류를 넘나들었고요. 바깥의 그림이 이렇게 바뀌니 안쪽의 균열은 더 크게 보이는 법이었습니다. 이미 조정은 세도 정치로 축 내려앉아 있었고 고을마다 삼정의 문란이 뼈에 사무쳤는데요. 세금은 명목을 늘려 무겁게 눌렀고 군포는 원칙을 잃어 어린아이에게까지 날아들곤 했습니다. 환곡은 곤궁한 이웃을 살리라 만든 제도였는데 어디선가 고리의 톱니로 변했었더라고요. 곳곳에서 분노가 치솟았고 봉기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왕위가 비었습니다. 12살 소년이 왕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전면에 나왔습니다. 여기 첫 번째 클라이맥스. 문을 닫아 지키자. BS 문을 열어 살아남자. 대원군은 닫기 쪽으로 핸들을 확 꺾었는데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힘이 없을 때 문을 열면 안이 휩쓸린다는 계산이었죠. 이막 대원군의 세 가지 칼: 사람, 돈, 문. 대원군이 가장 먼저 겨냥한 건 사람의 길이었는데요. 안동, 김씨 등 세도 가문을 옆으로 밀어내며 당파 신분 상관없이 유능하면 쓰자고 했습니다. 비변사라는 만능판 기구는 대형 스패너처럼 모든 걸 비틀던 손이었는데 그 손을 작게 만들고 원래의 행정군사축 의정부와 군부를 다시 세웠습니다. 보고 체계가 수직으로 정리되면서 왕명과 행정이 짧은 통로로 오가게 되었고요. 두 번째 칼은 돈이었습니다. 양전 사업으로 숨은 토지를 끌어올리고 군제 개편으로 군포 부담의 불균형을 손봤는데요. 호포제라는 방식으로 특정 신분만 내는 게 아니라 실제 집집마다 공평하게 부담하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환곡의 고리를 자르려 관이 쥔 곡식을 고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창고로 넘기는 사창제를 밀어붙였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탐관오리의 손이 짧아지고 백성 부담이 줄었다는 체감이 꽤 있었고요. 세 번째 칼은 문이었어요. 서원을 정리해 붕당의 거점을 끊고 왕권과 국가 재정을 다시 숨쉬게 하려는 시도였죠. 수백 개 중 47곳만 남기는 강수였는데 이게 또 다른 불씨를 심었습니다. 향촌의 양반층은 뿌리를 자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훗날 대원군의 발목을 잡는 장기 복수의 씨앗이 바로 이때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왕실 권위를 세운다며 경복궁 중건에 올인했는데요. 재정이 말라붙은 판에 당백전 발행, 원납금 강제모금, 인력제목 동원 단기간에 궁궐은 우뚝 섰지만 민심은 덜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두 번째 클라이맥스. 상징을 서둘러 세우다 보니 산 사람의 밥이 흔들리는 역풍이 불었죠. 3막 문 앞에 총성병인 양요, 제너럴 셔먼, 신미양요. 닫힌 문 바깥에서는 주먹이 커졌습니다. 천주교 금압과 병인 박해 이후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에 들어왔는데요. 책임자 처벌 통상을 요구하며 성을 점거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선은 버티기를 택했고 산성에서의 격전 끝에 프랑스군이 물러났습니다. 대신 그들이 남긴 건 불길과 빈 서고였어요. 왕실 도서와 의궤가 배에 실려 바다로 사라졌죠. 곧이어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온 미국 상선이 평양까지 들어와 통상을 요구했는데요. 교섭은 막혔고
충돌은 격해졌습니다. 배는 불에 타 강바닥으로 가라앉았고 사건의 여파는 바다 건너까지 번졌습니다. 잠시 고요한가 했는데 몇 해 뒤 무장함대가 아예 강화도 요지를 공격해 들어왔어요. 조선은 포대마다 끝까지 버텼고 결국 미군은 스스로 철수했습니다. 그러나 이 철수는 승복이 아니라 계산의 결과였고요. 힘으로 열 수 있나? 라는 시험이 한 바퀴 돌아간 셈이었죠. 여기 세 번째 클라이맥스. 흰 BS 명분의 그물에서 조선은 명분을 꽉 움켜쥐었는데요. 문제는 시간이 벌린 틈 사이로 내부의 피로와 불만이 부풀어 오른다는 거였습니다. 사막, 핸들 교체 친정, 개화, 그리고 충돌. 세월이 조금 흐르고 권력이 이동합니다. 고종이 친정을 시작했는데요. 외척 민씨 세력이 운전대 옆자리에 앉으면서 국내 공기는 확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조금이라도 열자는 논리가 올라왔어요. 박규수, 오경성, 유홍기 같은 인물들이 준비가 조금 부족해도 그냥 버티면 더 크게 무너진다는 통상론을 내밀었고요. 한편 바다 건너 일본은 이미 문을 활짝 열고 바퀴를 갈아 끼우는 중이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제도 산업 군사까지 속도를 얻었거든요. 이웃집 창문으로 들어오는 밝은 빛은 부러움이었고 동시에 압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문난 운여호가 강화바다에 총을 쏘며 들이닥칩니다. 초지진 포성 이후 선제의 시위가 현실이 되었죠. 여기 네 번째 클라이맥스. 열지 않으면 부서서라도 연다는 신호 앞에서 조선은 강화도 조약에 도장을 찍습니다. 자주국 조항이 들어갔다지만 치외법권과 연안 측량 허용 같은 독소는 길을 내줬다는 쪽에 무게가 있었고요. 곧이어 불옥무역 규칙까지 덧붙으며 관세 없는 일본 물건이 항구를 가득 메웠습니다. 쌀이 배에 실려 나갈 때 한편에서는 쌀값이 뛰었고 장터의 상인과 객주 여각은 체감으로 울었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열면 다르지 않을까? 라는 기대에 미국과는 관세 조항이 포함된 조약을 맺었는데요. 최혜국 조항과 치외법권은 또 다른 족쇄였습니다. 동시에 청은 종주의 이름으로 뒤에서 손을 뻗었고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으로 내지 통상권까지 들여보냈습니다. 양옆에서 한 발씩 들어오는 모양새였죠. 오막, 개화의 계단 수신사, 조사시찰단, 영선사, 보빙사. 조선은 눈으로 배우자고 결심합니다. 일본의 수신사를 보내어 이웃의 변신을 직접 보고 오는 작업을 반복했고 조선 책략 같은 문서가 조정에 올라오며 친중결일 연미라는 외교 방정식도 논의됐습니다. 몰래 보낸 조사시찰단은 철도 전신법률 조세 제도를 손바닥에 적어들고 돌아왔고요. 청의 무기 제작과 훈련을 배우러 간 영선사, 미국에 파견된 보빙사도 새 세상의 톱니디 구조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먼저 갈아 끼울까? 이 질문이 책상마다 올라왔어요. 동시에 위정척사라는 거대한 반대의 산도 솟았습니다. 문을 열면 사상이 파고들어 질서가 무너진다. 서학은 오랑캐의 꾀다. 라는 절절한 글이 전국의 유생들 손에서 퍼졌고요. 척화주전에서 개항 반대, 나중에는 개화 반대까지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자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울렸습니다. 여기 다섯 번째 클라이맥스. 한 사회가 속도와 정체성 사이에 끼었을 때의 진동수, 그 떨림이었어요. 윤막, 화약과 불씨 이모군란, 청일의 그림자. 세 군데 별기군이 번쩍 등장했는데요. 반대편에서 그럼 우리는? 이 터졌습니다. 구식 군졸들은 밀린 봉급에 모래 섞인 쌀까지 받자 분노가 임계점에 닿았습니다. 한밤에 폭발했고 거리의 분노는 내각과 외척, 일본 공사관으로 번졌습니다. 일본인은 피를 흘렸고 일본은 바로 군함을 움직였어요. 청은 명성황후의 요청을 받아 병력을 보냈고 그 순간 조선의 운전석 뒤에 두 나라가 동시에 올라탔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잠시 복귀에 소나기를 막는 듯 했지만 판은 이미 달라져 있었고요. 제물포 조약으로 배상경비병 주둔을 약속하면서 일본의 발은 더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청은 위안스카이의 이름으로 상주 고문 같은 실질적 간섭을 진행했죠. 조선의 하늘에 두 그림자가 겹쳐졌습니다. 칠막, 3일의 불꽃 갑신 정변. 이 긴 그림자 속에서
젊은 개화파가 칼끝을 세웠습니다. 빛과 굴욕의 고리를 끊고 근대 국가의 뼈대를 한 번에 세우자 우정총국의 불빛 아래 정변이 벌어졌어요. 문벌 타파, 인민평등, 재정 일원화, 과거 폐지, 외교 자주 지금 읽어도 날이 선 개혁 강령이었는데요. 문제는 시간과 외부였습니다. 청군이 움직였고 일본의 지원은 빠르게 씻겨 내려갔고 정변의 불꽃은 3일 만에 꺼졌습니다. 주도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조선은 일본에 또 배상과 사과를 약속해야 했죠. 여기 6번째 클라이맥스. 옳은 방향과 옳은 타이밍이 항상 같은 건 아니다라는 냉혹한 교훈이었습니다. 동시에 청과 일본은 텐진 조약으로 서로를 의식하며 한반도에서의 군사 개입 규칙을 만들어 놓았고 그 규칙은 훗날 더 큰 전쟁의 초침이 됩니다. 팔막, 들판의 깃발 동학의 외침과 전주 화약. 한편 백성들의 장부에는 다른 글씨가 적히고 있었는데요.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생각을 품은 동학이 골짜기마다 번졌습니다. 교조 신원에서 출발한 모임은 부패 관리를 치워달라는 요구를 넘어 세상을 새로 세우자는 결기로 커졌어요. 고부에서 시작된 분노는 만석보의 물길을 걷어내며 들썩였고 안핵사의 폭력적 수습이 불을 부채질했습니다. 백산에 모인 군중이 내걸었던 깃발 보구간민, 제폭구민 이건 나라를 돕고 백성을 구하자는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안엔 체제 전환의 절박이 숨어 있었습니다. 황토 현황용 촌승전이 이어지자 정부는 청에 도움을 청했고 텐진 조약을 핑계로 일본도 군대를 들여보냈습니다. 동학군은 외세는 물러가고 패정은 고치자를 조건으로 전주성에서 화약을 맺고 물러섰고요. 그 사이 조정은 교정청을 만들어 개혁을 시작했고 농민들은 집강소로 자치를 실험했습니다. 탐관오리 처벌, 신분 차별의 추풍 낙엽, 노비 문서, 소각, 잡세 폐지, 토지의 공평 분배 마을 골목마다 세상이 바뀌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외세가 물러나지 않자 깃발은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번엔 왜군 격퇴의 기치였는데요. 그러나 총의 세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승총과 칼창으로 신식군을 막기엔 벽이 너무 높았어요. 논산의 합류, 각지의 봉기 그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연말의 추위와 함께 운동은 꺾였습니다. 지도자들은 포박됐고 들판엔 침묵이 내려앉았죠. 여기 7번째 클라이맥스.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보여준 힘과 한계가 나라의 중심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곧바로 위에서의 개혁으로 이어져요. 구마, 칼에 쫓긴 개혁 가보올미, 그리고 도망친 밤. 전주 화약 직후부터 일본은 더 거칠게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군국기무처가 설치되고 개국기년으로 청의 연호를 지원하며 정치의 톱니가 빠르게 갈렸는데요. 과거는 사라지고 육조는 파라문으로 재편, 재정은 탁지로 모으고 화폐도량형을 통일하고 신분제는 칼로 베듯 걷어냈습니다. 과부제가 허용, 연좌고문 금지, 공사문서에 국문 사용 일상 깊숙이 스며드는 변화들이 연달아 공표됐어요. 아, 진짜 달라지는구나 라는 기대가 숨결로 느껴졌고요. 하지만 바깥 손길은 계속 거칠어졌습니다. 일본은 경복궁을 점거하고 러시아와의 외교 줄다리기 속에서 명성황후를 칼로 지우는 극단을 택했는데요. 을미사변의 새벽은 조선의 자존을 베어버린 밤으로 남았습니다. 이어진 을미개혁의 단발령은 유교적 몸의 상징을 건드렸고 민심은 폭발했어요.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나 칼을 들었습니다. 결국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옮기는 결단 아관파천을 했는데요. 이 한밤의 이동은 일본의 손을 떼어내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개혁의 톱니는 멈췄고 단발도 물렸습니다. 개혁파는 밀려나거나 망명을 택했죠. 여기 8번째 클라이맥스. 개혁은 방향만 옳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켜낼 어깨가 있어야 한다는 잔혹한 진실이었습니다. 신막, 문과 기둥 독립협회의 광장과 대한제국의 깃발, 도시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독립신문이 활자를 찍어내고 독립협회가 강연과 토론을 열었는데요. 만민공동회라는 이름의 큰 목소리가 자주민권 자강을 한꺼번에 외쳤습니다. 외세의 이권 요구가 빗발쳤고 그때마다 광장에서는 안 된다는 파도가 쳤죠.
러시아 철수 문제, 재정 군사에 대한 자주 통제, 그리고 의회 비슷한 중추원 개편 시도까지 백성의 뜻이 국정으로 들어간다는 경험을 사람들이 처음 맛봤습니다. 하지만 기존 권력과 이해관계의 벽은 높았습니다. 왕정을 뒤엎는다는 모함과 어용단체의 맞불, 그리고 강제 해산. 광장의 불은 꺼졌지만 그 온기는 사람들 속에 남았고 이후 애국계몽으로 길을 바꿔 흐릅니다. 한편 고종은 환궁 후 국호를 바꾸고 황제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대한제국, 만국공법의 질서 속에서 자주를 천명하고 광무개혁이라는 묵직한 프로젝트를 굴렸는데요. 토지조사와 지계 발급으로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전한국에서 화폐를 주조하며 철도전 차우편전화 같은 근대의 혈관을 도시 곳곳에 꽂았습니다. 상공업 진흥, 근본위제 시도, 무관학교 설립, 시위대 진위대 보강, 늙은 몸에 새 뼈를 넣는다는 심정이었죠. 여기 9번째 클라이맥스, 위로부터의 개혁은 빠르게 뼈대를 세웠는데요. 문제는 외부 시간표가 더 빨랐다는 겁니다. 동북아의 바람이 이미 태풍급으로 세졌거든요. 11막, 동맹과 밀약 러일 전쟁의 총구가 우리에게 기울다. 영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미국과 일본 사이에 밀약이 오가고 러시아와 일본이 포츠머스에서 잉크를 흘렸습니다. 지도 밖에서 쓰인 서류들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줄마다 스치고 있었는데요. 한일의정서로 일본군은 요지를 임해 사용할 권리를 챙겼고 1차 한일협약으로 재정외교에 고문을 안 치며 손을 깊이 넣었습니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우위를 잡자 주변 열강은 차례차례 한국에서의 일본 우월을 인정하는 문장을 골자로 도장을 눌렀고요. 그리고 을사년의 늦가을, 조정의 문이 닫힌 사이 대신들이 반쯤 강요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외교권을 빼앗기는 조약에 도장이 올라갔고 통감부 설치로 일본의 손은 조원에서 지휘로 바뀌었어요. 여기 10번째 클라이맥스, 조선 500년 외교의 권능이 한순간에 꺼지는 소리였습니다. 고종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비밀리에 특사를 외국으로 보냈고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사람을 내보내 진실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회의장 문턱에서 막히고 돌아온 건 더 거센 보복이었어요. 강제 퇴위, 순종 즉위, 그리고 1907년에 신협약 통감이 내정에 직접 손을 넣는 체제. 뒤이어 군대 해산이 떨어졌고 군인들은 총과 군복을 빼앗기고도 종로에서 죽으림으로 울부짖으며 항거했습니다. 그 장면은 의병의 깃발로 이어졌고요. 12막, 저격과 봉기의병, 암살, 그리고 마지막 저항. 을사오적을 향한 칼과 총이 어둠 속에서 번쩍였는데요. 누군가는 명동 성당 앞에서, 누군가는 머나먼 하얼빈의 차장 위에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당신이 지은 우리 외교와 자존의 값을 지금 여기서 묻겠다는 결이었죠. 산골의 의병과 도시의 지사, 해외의 동포까지 저마다의 방식으로 불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톱니바퀴는 더 정밀해졌습니다. 사법, 감옥, 경찰권까지 하나씩 가져가며 통감부의 그림자는 전국에 드리워졌어요. 신문과 모임의 족쇄가 채워지고 학교와 교과서에 손이 들어왔고 기업과 광산에 일본 자본의 깃발이 박혔습니다. 끝을 향한 계단이 빠르게 내려갔죠. 13막, 마지막 도장 병합 조약,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씨. 1910년 여름 한 장의 조약이 발표됩니다. 병합. 조선이라는 이름은 공식 문서에서 지워지고 총독부라는 이름의 새로운 지붕이 올려졌습니다. 군인 출신 총독이 칼과 법을 함께 쥐고 앉았고요. 여기 11번째 클라이맥스, 국가의 생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는데요. 그날 이후로도 산의 능선과 강의 물결, 바다 건너 유학생의 강의실, 공장의 기계음 아래에서 불씨는 계속 숨을 쉬었습니다. 애국계몽의 교실, 언론의 작은 칼날, 비밀 결사의 약속, 만주의 바람, 상하이의 골목, 하와이의 사탕수수밭, 연해주의 설원까지 다시 주권을 되찾는다는 문장은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이야기는 일제강점기 편에서 아주 깊게 파보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의 핵심 한 줄로. 조선 말 60년은
문턱에서의 선택들이었는데요. 대원군의 다듬에서 시작해 개화의 열림으로 흔들렸고 동학의 아래로부터가 터졌으며 가보올미의 위로부터가 달렸습니다. 광장에선 민권이 싹 텄고 궁궐에선 자주가 깃발을 바꿨지만 동맹과 밀약의 지도박 문서들이 최종판을 밀어붙였죠. 매 장면마다 반복된 질문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먼저 지킬 건가? 명분인가, 생존인가, 질서인가, 자유인가? 그 선택의 연쇄가 곧 조선의 마지막 호흡이었고 다음 시대의 심장박동을 깨웠습니다.